자, 다음 질문 10에서 13번까지. 법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봅시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어려워했었던 10번이 한 60% 조금 넘고, 11번도 60% 넘고, 12번도 60%가 넘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70%가 훌쩍 넘어가는 오답률이 나왔는데, 사실은 가장 깔끔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13번일 수도 있어요. 얘는 그냥 계산하면 되거든. 근데 나머지 선택지 말 가지고 풀어내야 되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던 그런 얘기인데, 왜 어려웠는지 한번 지문부터 살펴볼게요. 자,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단락. 사유재산 제도하에서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유류분 지문에서 이미 봤었던 내용이에요. 그 지문에서도 있었던 얘기. 재산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사유재산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그러나니까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부터고, 기부와 같이, 기부가 무슨 말인지 모를 리는 없고,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자, 이거 뭐 중요한 말이 나온 거지. 무상처분 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자, 이 말이 중요하죠. 즉, 법지문에서는 언제나, 법지문은 기본적으로 조건이 중요하다 그랬지. 조건이나 경우를 정리하는 게 법지문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조건이 성립이 되면 무슨 죄가 되거나, 어떤 조건이 성립이 되면 무엇을 할 수 있거나, 무엇을 해야 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그런데 뭐뭐한 경우는 뭐뭐 할 수 있고, 뭐뭐한 경우는 또 다르고, 뭐뭐한 경우는 다르고. 그래서 계속해서 조건이나 경우가 나오니까 뭐뭐 하면, 그러나, 나나나나, 도도도도 막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지문에서는 단락에 하나 있어서 그게 선택지로 들어가는 녀석이라면, 법지문, 법경제 지문은 이것들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잘 정리해야만 하는 건데요. 일단 무상처분을 했을 때는 당사자인 무상처분자와, 항상 그리고 또 이런 거 주의해야 되죠. 예를 들어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을 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물건을 파는 사람은 우리가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을 임차인,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유류분 얘기할 때 내가 뭘 강조했었냐면, 상속을 하는 데 있어서 상속을 해주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자, 살아있으면서 돌아가신 분의 것을 받는 사람을 상속자, 상속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즉,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지칭하는지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큰일이 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잘 정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무상처분자와 무상취득자라는 것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이후 선택지에 나오든 지문에 나오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지. 처분자와 무상이라는 건 돈 안 받은 거고요. 처분자와 취득자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고요. 자, 어쨌거나 무상처분이 일어났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처분자와 무상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무상으로 처분하고 무상으로 취득했다. 공짜로 누구한테 물건을 주거나 돈을 주었는데 나중에 그게 번복될 수 있다. 뒤집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무상처분은 번복이 가능하다. 나중에 번복은 뒤집어진다는 거죠. 번복될 수 있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번복은 하여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니까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수 있다. 그 다음 무상처분자가 사망하면 처분자가 사망하게 되면 또 면이죠. 사망하면 조건이 형성이 됐죠. 경우가 만들어졌어요.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이 개시되고. 자, 우리가 언매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시점을 정할 때는 기준시가 중요하죠. 그래서 발화시, 말을 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앞서면 뒤서면,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 기준시는 언제나 발화시고 현재 시점인데, 현재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 항상 중요해요. 상속 개시하는 시점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된다. 그럼 요게 하나의 시점으로 자리 잡고 이것의 전과 후, 이것 이후 얼마 이내 이런 말들이 법에서는 심심치 않게 나온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자 청약을 했어. 그런데 그것을 파는 사람이 오케이 너한테 팔게 하고 승낙을 했어. 근데 그 승낙의 말을 나에게 툭 던진 그 시점에서 혹은 승낙한다는 메일을 내게 보냈을 때 서류를 내게 보낸 그 시점, 내게 도착하지 않고 보낸 그 시점을 우리는 계약이 완료된 시점으로 본다. 이런 거 있거든.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항상 이런 시점들은 중요하게 우리는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법지문의 특징을 공부하는 거야. 유류분에 대한 얘기는 수능에 오래 안 나와. 당연히. 쿨에 나왔는데 왜 나와? 하지만 법지문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법지문에서 무엇을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때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왜 이게 번복되냐면 왜냐하면 번복될 수 있다라는 건 왜냐하면 처분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이 개시되고 그 상속인이 헷갈리면 또 안 되고 상속인이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권리 행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지문이 유류분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EBS 수능특강에 나왔었던 지문에서는 무상처분이란 말을 쓰지 않았고 증여라는 말을 썼었어요. 그래서 증여라는 말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하면서 가르쳤었던 거. 그걸 요걸 싹 바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때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자, 또 사람 또 정리해주고 있지. 처분자가 사망자가 됐고, 사망자는 또 무엇이 된다? 피상속인. 상속을 당하는 자가 되는 거죠. 피상속인이 되고. 됐죠? 그의 권리와 의무는, 그의 그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건 무상으로 처분했을 때는 번복의 가능성이 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유상으로 처분하면 뭐예요?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쓰고 돈을 주고받고 물건을 주고받았다면 돈과 물건을 바꾸었다면 무슨 말이겠지? 그렇다면 그건 뭐예요? 번복될 수 없죠. 이것이 무상이면 번복된다. 왜냐하면 그 처분함 공짜로 준 사람이 사망했을 때에는 상속이 개시됨과 동시에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이. 이해됐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끝났어요. 자, 두 번째 단락. 자, 이런 문장에 우린 익숙해져야 돼. 이런 문장에.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무상처분 안 했다고 가정했을 때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되는 부분이다. 따단. 자, 이게 뭐야? 유류분의 개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EBS 지문하고 비교해보면 EBS 지문은 친절해. 유류분을 알기 위해서는 상속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 상속은 상속의 순위가 있다.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리고 비율로 정해준다. 그럼 상속 설명하다가 이때의 유류분이란 이렇게 넘어가거든. 무슨 말이겠어? 근데 얘는 그냥 바로 유류분 툭 던지더니 유류분 바로 계산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뭐 하는 거냐면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되는 부분이에요. 자, 즉 무상처분이 없었다고 가정하고 상속받을 수 있는 이유, 상속받을 수 있는 이익의 부분이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야?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지. 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없었다고 가정한다. 이게 두 가지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라고 가정하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2분의 1만 보장한다. 부분이라는 게 뭐였냐면 바로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의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 부분인 거지. 반입니다. 그래서 EBS 그 지문에서 공부할 때 내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 그 지문에도 나왔었지만
아버지가 내가 뭐 누구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그래서 내 재산을 주고 싶어. 근데 내 아들하고 싸우지 않게 하려면, 내 사랑하는 여인이 싸우지 않게 하려면 내 재산을 계산을 해가지고 딱 반만 주면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 왜냐하면 유류분은 반이기 때문에, 내 재산의 반이기 때문에. 자, 그거 좀 이따 또 설명해 줄 거고.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자, 피상속인 누구? 피상속인 누구? 사망한 사람, 무상 처분을 한 사람. 됐죠? 재산을 남에게 공짜로 준 사람. 아버지야, 그냥 아버지라고 생각하자고. 자,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떼된. 자, 뭐야? 여기서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 당시의 재산에다가 플러스 넘어간 재산, 무상 취득, 무상 처분된 재산. 무상으로 처분한 재산을 더하여 이야기한다. 되게 쉬운 얘기인데 얘를 이런 용어를 가지고 말하니까 복잡해진 거야. 용어를 가지고 말하니까. 더하여 산정한다. 그랬으니까 요 녀석에다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도 2분의 1을 하면 또 유리분이 나오는 거죠. 유리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 자, 상속받을 수 있었던 얘는 받을 수 있었던이야. 어떻게? 무상 처분을 안 했다면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상속 이익. 그건 뭐냐면 상속 개시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사망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에다가 남에게 공짜로 준 그 재산을 합한 것에 해당하고, 오케이. 이것이 뭐가 되냐면 기대했던 이익이에요.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대했던 이익이에요. 자,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어쨌거나 이 지문에서는 이 말들이 계속 이 똑같은 말이 살짝 반복되고 있는 걸 인식을 했으면 되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지? 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드는 게 편하겠지? 자, 아버지가 여기 이제 아버지가 있어. 근데 젊은 시절에 상처를 하시고 혼자 사시다가, 오케이, 여친이 생겼어. 근데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 하고서 아들내미 하나 데리고 그냥 사셨어. 재혼 안 하시고. 무슨 말 알겠어? 근데 거의 남편처럼 이 여친은 생각해가지고 몰래 사귀고 있었는데, 난 뭐 안 줘. 그래가지고 100억의 재산 중에 40억을 남기고 60억을 여친한테 준 거야. 오케이. 아버지가 사망하셨어. 오케이. 근데 아들이 무슨 생각하겠어? 아이고 울다가 눈물을 닦고 가만히 있어. 아버지가 강남에 빌딩 40억짜리하고 60억짜리 두 개 있는데, 그게 바로 뭐지? 기대했던 이익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리고 아버지가 이걸 무상 처분했을 거라고 생각 못하고 있잖아, 얘는. 그럼 나는 이제 100억 자산가가 되는군. 아버지 감사해요 하고 눈물을 딱 찢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지? 그건 또 뭐야? 무상 처분을 안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익이잖아.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장사를 치르고 또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거 상속을 해가지고 뭐 세금도 내고 이렇게 내 걸로 바꿔야지 하고서 A 건물에 딱 갔더니, A 건물 40억짜리 A 건물 갔더니 아버지 거야. 그래서 철했어. B 건물 가서 가만히 있어. 이거 등기를 아줌마 누구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아줌마가 왜 주인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이겠어? 그 경우를 뭐라고 한 거야? 상속 개시 당시에 누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 40억에다가, 오케이, 그 다음에 무상 처분한 재산 60억을 더하여. 이해됐지? 거기다 2분의 1.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얘가 기대했던 이익은 100억인데 무슨 말 알겠어? 그것에 대하여 뭘 해야 된다는 거야? 2분의 1을 곱하여, 그치? 50억이 뭐가 되는 거야? 유류분이 되는 거야, 유류분.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건 왜 하는 거냐면 재산을 처분하는 건 자기 마음이니까 누구를 공짜로 주든 말든 맘대로 하는 거야. 대신 증여세를 내야 되지. 그것까지 나왔었어, EBS에서는. 그치? 증여세를 내야 되지. 이 받는 사람이. 오케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은 억울하다는 거지. 내가 이걸 받을 수 있었는데. 무슨 말이겠어? 특히나 얘가 어린아이라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재산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적어도 얘가 받을 수 있는 총액에 무조건 다 끌고 모아, 총액. 아버지가 돈 받고 판 건 의미가 없어. 알겠지? 그리고 무상으로 줬지만 전혀 그걸 증거를 제시할 수 없어. 이것도 없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무상으로 준 거를 다 싸그리 합해서 그 중에 반 정도는 얘한테 보장해 주겠다는 게 유류분법인 거야. 내 말 알아먹었지? 알아먹었지? 그래서 너한테는 50억을 보장해 줄게. 근데 얘한테는 얼마가 떨어진 겨? 40억이 떨어졌지. 그치? 그래서 이 50억을 채우지 못했으니까 10억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유류분법이야. 이해됐죠? 자, 그런 얘기야. 예를 들면 좀 간단해. 근데 하여간 요 문장이 좀 복잡하여 요 말이 동일한 말이고 그 다음에 어찌나 저찌거나 여기는 무상 처분할 때에 대한 얘기일 테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고 요거에 이렇게 곱하여서 무엇을 구한다? 유류분을 구한다는 것이 하나의 공식으로 존재하며 얘는 무조건 3점짜리로 나오는 거지. 공식이나 관계는 3점짜리로 나오는 거니까. 무슨 말 알겠지? 공식이나 관계는 3점이니까 얘를 딱 캐치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자, 이해지 이게. 요게 있는 애. 상속 개시 당시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에 물려줄 재산이 있어서 그걸 받은 애. 얘는 지금 얼마 받았어? 40억을 받긴 받았잖아. 그치? 그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자, 포인트. 상속받은, 이미 받은 이익이 있으면 몇 가는 거지 또. 있으면 그런 경우. 있으면 이런 경우. 이게 이제 또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 있으면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아, 얘는 어떻게 한다고? 유류분에 있다면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반환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얘에게 유류분은 지금 사례로 내가 든 것의 유류분은 얼마냐면 50억이에요. 50억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지? 이해됐지? 내 말 알아먹었지? 자, 그런 얘기예요. 이 50억 일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50억에서 일부. 자, 왜 그러냐면 이제 보세요.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유류분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또 공식 나오죠?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하, 공식 나왔어. 이 일부를 뭐라고 하냐면 유류분 부족액이라고 해요. 이라 하며 그것을 구하는 방법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유류분에서 뭘 뺀다? 유류분에서 빼기 바로 상속받은 이익. 이미 받은 이익을 빼서 계산해낸다. 그러면 이 케이스, 내가 말해준 케이스에서 유류분은 50억이었으니까 빼기 상속받은 거 지금 40억 상속받았으니까 유류분 부족액은 얼마가 된다? 10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반환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누구한테? 아버지의 숨겨져 있었던 여자친구한테. 무슨 말이겠지? 10억 줘요 아줌마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10억 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 만만 그랬어요. 자, 유류분의
유류분 부족에게 요거 다시 받고 요것의 가치는 지금 계산한 것처럼 당연히 금액으로 계산되지 만마라만만만 또 들어가는 거지. 만 주의할 것 이렇게 넘어간 거죠. 자, 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아하, 자 뭐야? 항상 돈은 아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항상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만마라만만마 항상 뭐는 아니다. 오케이, 이런 것도 그대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 만약 무상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돈이 아닌 재산이면 돈 아닌 재산이라면 또 나온 거지. 만약에 돈이 아닌 재산이라 면면 하면 이것도 출제 포인트.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고? 법지문은 계속 이거의 연속이라고. 계속 이거의 연속이니까 이 포인트들이 그대로 선택지에 다 넣을 수 있어. 결론. 법지문은 출제자 입장에서는 거저먹는 지문인 거야. 낼 게 그냥 무궁무진해. 오케이? 면, 만, 도 막 이거 가지고 내면 되거든. 무슨 말이야? 그래서 너 신나는 거야 그냥. 됐지? 자, 그러면 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처분 재산이 뭐가 된다? 반환 재산이다. 그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이 처분 재산이 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요게 앞에 있었던 무상 처분을 말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가 여자친구에 주었던 비건물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것이 뭐가 된다고? 바로 반환의 대상이 된다. 내 말 알아먹었지?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야. 아버지가 다이아몬드를 10개 가지고 있었어. 하나 1억이요. 아니지, 1억이면 안 되지. 10억이요. 오케이, 10개 10억인데 6개를 여친이 너무 예뻐. 오빠 이거 너무 예뻐. 저것도 어떡해. 가질래? 그래서 한 1년에 하나씩 준 거야. 그 6개 가졌어. 무슨 말 알겠지? 그러면 반환해야 될 대상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지. 1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야. 그럼 뭐 주면 돼? 10억이니까 하나만 똥강 이렇게 주면 되지. 알았어 임마. 내가 오빠를 사랑했으니까 오빠 아들이니 이 정도 못 주겠니? 줄게. 더 달라고 하지 마. 그럼 땡 끝. 끝난 거지. 이해됐지? 자, 그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다만 또 만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 경우에도 그렇잖아. 건물 자체가 60억이면 10억어치만큼의 건물을 떼서 줄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 또 조건이 나온 거야. 그래서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 되면 또 들어가는 거지.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안 돼? 돈으로 반환해야 된다. 돈으로 반환. 이해됐지? 돈으로 반환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저 아주머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60억짜리 건물을 잘라서 줄 수는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 이 시가 60억인 거 너 알고 있지? 알아요, 아줌마. 그럼 내가 어떻게 내가 대출 받든지 해가지고 내가 10억을 너한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저도 그게 깔끔해요. 그럼 돈으로 딱 준다는 거지. 이래지 돈으로 준다.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이건 안 되는 거고 재산 자체가 가능해 도도도도도 이렇게 된 거지. 복잡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유류분권자 아들내미와 유류분권자와 무상취득자 아줌마 옆집에 아줌마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자 뭐야 재산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6개 드렸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지? 하나 줘요. 그런데 싫어. 나인 다이아몬드 6개를 이렇게 딱 꽂아놓고 보는 게 얼마나 행복인데 못 줘. 대신 내가 돈으로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 아줌마. 어차피 내가 그거 가져가서 팔면은 10억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10억 주시면 저도 땡큐. 오케이 합의됐다. 그러면서 가능하더라도 딱 조건이 뭐야? 합의만 하면 뭐 할 수 있다? 돈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얘기지. 이해돼 그렇지? 돈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됐죠? 여기 다 끝났어. 그러면 여기 복잡한 게 계속 만, 면, 또 이렇게 가니까 상황 따라 케이스 따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힘든 거야. 근데 얘를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결국 뭐냐면 어쨌거나 합의하면 되네. 원칙은 그 물건으로 반환하는 거지만 오케이 못 주겠어 하면 합의하고 줄 수가 없어 그럼 딴 거 돈으로 하고 상황 따라 케이스 따라 그 액수만 채워주면 되는 거네 그냥. 되어버렸지? 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세 번째였으니까 네 번째 단락. 자 무상처분 재산이 물건이라면 따다. 자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물건이라면 뭐 물건으로 주라며. 물건 자체로 무상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처분의 물건 가치보다 적다. 면. 자 뭐야? 자 여기 유류분 부족액이 그 물건보다 액수로 따졌을 때 적다. 면 또 이거지 또. 그렇지?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아들내미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됐을 땐 당연히 이게 적으니까 요것의 비율만큼 반환받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케이스에서는 부족액이 얼마였냐면 10억이었잖아요. 근데 얘 건물이 얼마였어요? 60억이니까 결국 비율만큼이라는 건 당연히 6분의 1만큼이 되겠지. 6분의 1 비율만큼 반환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 나눠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요것을 비율만큼 반환받은 이 반환받은 6분의 1을 우린 뭐라 그런다? 바로 지분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물건인데 다이아몬드처럼 10억 단위로 딱딱 끊어져 있으면 하나 받으면 되는 거야. 근데 60억짜리 다이아 있다만시야. 무슨 말이겠어요? 아줌마 내놔요. 10억 원어치 내놔요. 가만히 있어봐. 망치 쪼개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일단은 내가 이거에 너에게 6분의 1만큼의 이게 60억이거든. 10억만큼 6분의 1만큼의 너에게 권리를 일단 줄게 내가. 서류 써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겠지. 건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 팔아서 줘야 나 돈 없어. 뭐 그러면 일단 내가 6분의 1만큼 지분을 이 건물에 대한 지분을 가질게요. 월세 얼마 나와요? 뭐 몇 천만 원 나와. 그럼 그거 6분의 1만큼 나한테 꼬박꼬박 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내 말 이해됐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지분이라는 용어는 이 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여러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야. 경제뿐만 아닌 거지.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 어떤 일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났어. 오케이 그래서 야 우리 잘했다 우리 고생했다 막 그럴 때 이 일에 있어서는 너의 지분이 제일 커 이런 식의 말할 수 있지. 이 성공엔 네가 기여한 바가 제일 커 했을 때 지분이란 말을 전용해서 사용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지분이란 용어는 아예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자 다섯 번째 들어갑시다. 무상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언제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가. 자 언제 시가? 건물이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그러네. 언제 시가? 즉 여자친구한테 그 건물을 줬을 때 60억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요? 10억짜리 건물을 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돼서 이게 60억으로 빵 뛰었을 수 있잖아. 됐지? 자 어떻게 해야 될까? 밑줄 지금 기억이네. 기억 문제. 자 기억.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자 뭐야?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자, 요때 상속 개시 당시 시가. 됐죠? 이게 하여간 기준시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 상속 개시가, 사망시가. 그래서 그때 시가로 한다.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취득자의 노력에 의해서 비록되었다. 몇 됐지? 무상취득자.
취득자 노력에 의해서 시가의 상승이 일어난 거라면 딱 나오고 땡 나오고 면 무상취득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된다. 아하, 자 뭐라고? 이렇게 되면 취득 당시. 요거 보나마나 문제 나오겠네 뭐. 그러면 지금 현재 아주머니가 가지고 있는 액수 그 건물이 60억인데 만약에 주변에 있는 비슷한 건물의 시세가 아주머니가 받았을 때 10억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그럼 이 아주머니 건물만 50억이 올라간 거잖아.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충분히 이 아주머니 취득자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면 60억이 아니라 뭐로? 10억으로 다운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해됐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부족액 계산할 때, 유류분 부족액 계산할 때 언제 시가를 기준으로 삼느냐는 요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10억으로. 그러면 당연히 유류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유류분이 쑥 떨어지겠지. 아까는 뭐였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건물 40억에다가 더하기 60억 해가지고 100억 나누기 2 해가지고 50억이 딱 나왔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당장 받은 40억에다가 10억. 아주머니가 그랬다고요? 그럼 어쩔 수 없죠. 10억으로 계산해야죠. 그럼 50억에다가 2분의 1이 되니까 어떻게 된 거야? 25억이 되는 거지. 근데 나는 얼마를 받았어? 40억을 지금 받았잖아. 그렇지. 그럼 유류분 25억보다 크니까 이 아주머니한테 유류분 부족액이 없으니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내 말 이해됐지? 그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 아버지가 50억짜리 건물을 내게 물려주고 50억짜리 건물을 여친에게 주었어. 오케이. 이게 증여, 무상, 처리분이야. 무상 처리분이야. 그러면 얘를 더하면 결국 뭐야? 역시 100억. 곱하기 2분의 1 하면 당연히 50억. 따잔. 근데 내가 실제 받은 게 50억. 빼야지. 같은 애. 이해됐지? 그러면 무상 처분에 한 그 사람, 취득자에게 부족분을 요구할 수가 없지. 그래서 뭐라고 했었던 거야? 내가 증여한 사람과 내 자식이 나중에 법정 투쟁하고 막 이런 꼴 보기 싫으면 내가 가진 재산 중에 얼마를 줘야 된다? 2분의 1 이상 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해됐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따지?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원칙은 상속 개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그 당시가 기준시가 되어서 그때의 시가로 모든 걸 계산한다. 왜? 아까도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아버지가 강남역 빌딩 3개인데 빌딩 3개 액수가 얼마잖아. 그럼 내가 그 액수를 기대하잖아. 그 기대 액수의 반을 보장해 주는 게 유류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전의 가격으로 내가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당연히. 내 말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끝났어요. 자, 그러면 느꼈겠지만 계속해서 만면, 도면, 이런 걸로 계속 정리하는 거다라는 거. 그 포인트를 잘 정리하시고 결국 문제는 계속 그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많은 아그들이 틀렸었던 문제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당연하지. 유류분이라는 건 뭐야? 상속자가 계산해서 그 권리를 갖는 거라고 첫 번째 단락이 이미 돼 있었지. 됐지? 첫 단락이 뭐라 그랬어? 바로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됐지? 자, 그 다음에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 일부에 한정된다 그랬어요. 자, 유류분권이 보장된다. 자, 여기 잘 봐. 유류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자, 유류분 전체 권리라고 얘기한다면, 전체라고 얘기한다면 뒤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 일부에 한정된다는 걸 그대로 살리면 기대액의 일부에 한정된다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겠지? 내가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갖냐면 내가 기대하는 이익의 일부, 즉 2분의 1에 갖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유류분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냐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게 된다 그래서 무상 취득한 사람의 번복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무슨 얘기냐? 자, 옆집 아주머니한테 60억짜리 건물 가지고 있는 아주머니한테 나 10억 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됐지? 그러면 유류분권은 요 10억이 여기에 유류분권,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거라면 이 10억이 됐지? 그렇다면 그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가 아니라 유류분의 일부가 되지. 좀 어렵나? 됐지? 그러니까 유류분은 얼마였어? 전체 기대액의 2분의 1인 50억이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유류분권이라고 했을 때 재산 기대이익의 반에 대해서는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케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기대이익의 일부에 대해서 이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고. 근데 본문에는 유류분권이라는 게 뭐가 되냐면 무상 처분한 것을 취득한 자의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는 거야. 따라왔냐? 너그 아빠가 나한테 60억짜리 건물을 줬어. 그래서 내가 무상 취득을 했어. 그 결과 60억의 소유가 번복될 수 있어. 무엇 때문에? 유류분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그럼 유류분권은 어떻게 행사하냐면 상속받은 액수가 있는 자는 부족액만큼 행사하게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 한다? 유류분권은 내 유류분 50억에 내가 아버지에게 바로 받은 40억을 뺀 나머지 부족액만큼 행사하게 되거든. 아주머니한테 가서 10억만큼.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선택지를 어떻게 바꾸면 맞는다고?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가 아니라 유류분의 일부라고 하는 게 맞겠지. 50억의 일부다. 네가 40억을 재산을 받았으면 10억이고, 오케이, 이해돼서 만약에 20억을 받았다면 30억이 되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주거나 사나 유류분의 부족액의 일부는 아니야. 부족액 모두를 청구할 수 있어요. 10억을. 여친이 둘이면 각자 가서 얘기하는 거야. 비율대로 나한테 줘요. 그래서 아줌마가 더 많이 가졌네. 우리 아빠가 아줌마를 더 사랑했구나. 아줌마가 좀 더 내요. 이렇게 한다는 거지. 비율만큼. 사랑받은 만큼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내 부족분 10억을 빠방 딱 채우는 거야. 알겠지? 근데 못 줘! 그럼 뭐 하는 거야? 소송. 무슨 말이겠지? 못 줘! 그럼 소송.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틀린 거야. 그러니까 얘는 선택지가 쉬운 선택지는 아니에요. 뭔가 골똘히 막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녀석이야. 오케이. 근데 단순하게 보면 유류분권이라는 것은 부족액에 대한 것이고 부족액의 일부라는 것은 항상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전체냐 부분이냐. 그래서 이거 항상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해됐어?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됐고.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에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지. 됐지?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권에 대해서 주장하려고 그러면 상속 개시가 돼야 확인을 하고 X를 내가 받을 게 얼마고 어이구 얼마 받았네? 그렇다면 내가 유류분을 충족시켰구나. 그러면 안 하는 거고. 유류분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럼 부족액을 청구하는 거고. 됐죠?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재산이라는 건 여기 제일 처음에 시작에 내가 뭐라고 했어? 무상일대라고 얘기했었지. 조건이야. 계속 조건, 요건, 면도 이런 것이 문제로 되는 거죠.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어서 유류분권 부족액에 대해서 줘야 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첫 단락에 나왔었던 번복될 수 있다 그랬어요. 돼버렸지? 자, 그럼 1번 다 됐어. 10번 다 됐어. 자, 그럼 11번. 또 이해 문제인데 적절한 거예요, 이거는. 무상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이면, 자, 선택지의 포인트를 좀 보면서 할까? 자, 뭐라 그랬냐면 무상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면, 물건 한 개? 벌써 선택지가 좀 낯설지 않냐? 물건이 몇 개인지에 대한 언급이 본문에 있어요, 없어요? 물건이나 돈이나 이런 얘기했지 물건이 개수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유류불권자는 그 물건 전부를 한 개면 전부 이러한 조건문은 없어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건 없는 말이니까 본문에 없으면 틀린 설명하고 그냥 땡 하면 되는 거죠. 자, 2번 선택지 한번 볼게요. 무상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무상취득자의 지분이 더 커진다 그랬는데 물건이 반환될 때 지분으로 반환된다는 거야. 그치? 그럼 지분이라는 것은 지분은 어떻게 계산이 됐냐면 무상처분이 클 때, 무상처분 물건이 클 때 무상처분분의 물건의 가치 분의 그 다음에 유류분 부족액 이거였거든. 그래서 아까 사례로 든 케이스에서는 아빠의 여자친구 60억 분의 나의 부족액 10억이 됐었어. 됐지? 그러면 유류분권자의 지분은 6분의 1이 되는 거고 무상처분자의 지분은 6분의 나머지 5가 되는 것이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유류분 부족액이 크다. 10억이 아니라 이게 더 커진다. 커지면 커질수록 요건 누구 거야? 여기는 유류분권자 거잖아. 아들 거. 그치? 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아빠의 여자친구의 지분은 쭈그러들지. 이게 커지면 이게 쭈그러들지. 이해됐지? 됐죠? 그러니까 무상취득자 커지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유류분권자고 요거는 무상취득자. 자, 반대로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무상취득자가 무상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물건을 반환할 수 없어. 건물이라 못 팔아. 그러면 유류분 부족액을 지분으로 반환해야 한다. 자, 물건으로 반환할 수 없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돈으로 반환한다 그랬죠. 돈으로. 됐죠? 자, 그게 이제 몇 번째 단락이었다? 세 번째 단락인가? 네 번째 단락인가? 세 번째 단락이었지? 그지?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건 아닌데 재산으로 물건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됐죠? 물건이 안 되면 돈으로 준다라는 말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에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자, 네 번째 이게 답이죠. 자, 이게 답입니다. 부족액을 물건 대신에 유류분권자 아들 물건 말고 물건 싫어, 다이아 말고 건물 말고 돈으로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무상취득자는 무상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물건으로 반환하는 것이 일단은 원칙이잖아요. 이래서 그러니까 이거야. 아까 다이아가 하나에 10억이요. 10억이요. 근데 그거 아줌마가 6개 가지고 있어. 나 유류분 부족분이 10억이요.
그러니까 6개 10억짜리 6개 있으니까 나 다이아 하나 줘요 할 수도 있고, 그치? 그게 원칙이니까. 그렇지. 근데 얘가 다이아 가서 팔기 귀찮고 근데 다이아 알지도 못하는데 아줌마가 가짜 주면 어떡하지? 그냥 돈으로 주세요 이런다는 거지. 그럼 아주머니는 뭐야? 법을 아는 아주머니는 뭐 하는 거야? 야, 물건이 원칙이요. 그냥 가져가. 천만 말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돼서 그거 가능합니다. 그렇죠?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이니까 그러하기도 하고 어떻게 합의를 하면 된다 그랬잖아. 어떻게 합의를. 그치? 그럼 뭔가 합의를 끌어내서 어떤 결론을 내리겠지. 뭐 저거들끼리. 이해됐지? 자, 원칙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무상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자, 반환되면 무상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물건의 일부를 반환해 줬다고? 일부면 이건 지분 주는 건데, 무상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부족인 만큼의 돈을 자, 물건일, 이거는 지금 아까 다이아 하나 똥 던져준 물건으로 끝났어. 그렇지? 근데 아까처럼 5번 선택지에서는 건물이야. 건물이면 이거에, 이거 떼서 이거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걸 물건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지분을 주는 거지. 지분을 주면 이 6분의 1만큼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겠지 뭐. 이해됐죠? 그거에다 돈까지 주면 어떻게 해? 말이 안 되지. 10억 채워줘요. 60억이니까 6층짜리 건물인데 한 층에 10억이라고 치고 한 층 너가 권리 가져. 그리고 10억 줄게. 이 아줌마 뭐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땡큐지. 몸에 알겠어? 그럴 리가 없잖아. 됐죠? 그래서 지분을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지 소유권을 주거나 돈을 또 주거나 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이해되죠? 따라오고 있지? 중간에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 손 들고 물어보셔도 돼요. 자,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랬어?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자, 기억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 왜냐하면야. 아예 뭐라 그랬어? 이게 개시 당시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기대이익이 상속 개시 당시에 시가로 형성되기 때문이지. 알겠어? 기대이익이라는 건 뭔데? 무상처분이 없었을 것을 가정했을 때. 그치. 그러니까 아버지 건물이 10억이요. 근데 요 동네 거는 지금 시가가 40억 되고 요 동네 거는 지금 시가가 60억 됐어. 오케이. 아버지가 이거 산 데가 10년 전이요. 오케이. 그럼 아버지가 이 건물 A 건물 B 건물 있을 때 이 건물을 옆집 아주머니한테 안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자친구한테 안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슨 말이겠어? 기대하지 나는. 응? 그렇잖아.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데 이거 40억 되고 60억 되는데 난 100억 받겠구나 랄랄랄랄라 하고 있었잖아. 이에 대해서 그지? 그래서 요거에다 곱하기 2분의 1 너의 기대이익을 다는 아니더라도 반만큼은 충족해주겠다. 이게 유류분권 법이란 말이야. 내 말 이해됐지? 그러니까 기대하길 이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요거 안 팔린 걸로 기대하지 이게 10억으로 넘어가서 얘를 10억으로 옛날에 아버지가 구매했을 때 가격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지. 재산 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서 너무나 당연한 논리인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무상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오케이? 무상처분하지 않았다면 난 분명 100억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해돼서 그리하여 12번째 답이 뭐가 된 거야?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야. 그럼 왜 무상처분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냐면 그거는 유류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의 제일 처음 얘기한 거야. 그치? 가정하지 않았을 때 2분의 1이며 그것은 바로 물려받은 것과 무상처분된 것의 합의 2분의 1이며 그것은 바로 얘가 기대하던 이익의 2분의 1에 해당한다. 3번 나왔거든. 그게 3번. 다 같은 말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대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대이익이란 뭔데? 무상처분하지 않은 상태의 아버지 재산에 대한 2분의 1. 오케이. 그 무상처분이 안 했을 때, 가정했을 때 그게 뭔데? 지금 현재 무상처분한 것과 아버지가 내게 주는 것의 합. 다 똑같은 얘기였거든. 오케이. 그래서 그 세 개를 따당땅땅 연결하는 것만 잘했으면 제일 그럴듯한 얘기가 2번이구만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됐지? 이해됐지? 여기서 제일 많은 아이들이 틀렸었던 선택지가 5번이었어요. 5번. 5번에 대해서만 한번 볼게요.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가치가 상속 개시 전후에 걸쳐 변동되는 걸 반영해야 되죠. 오, 그렇지. 예, 시가 왜 변동되니까 그 뭐만 딱 꽂힌 거야. 시가는 변한다. 변동 반영해야지. 아버지 돌아가실 때 가격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근데 주술관계를 잘 짜줘야 돼. 여기 뭐라고 했어?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가치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가치가 변동하니?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가치가 이거는 유류분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시가로 해서 구해진 액수야. 무슨 말이겠어? 유류분이 변동하는 게 아니지. 뭐가 변동하는 거야? 이건 내가 받을 거니까 됐고 어차피 받는 거니까 이거지. 무상 처분된 재산의 가치가 변동하는 거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 이 유상처분된 재산, 즉 10억짜리 건물이 몇 년이 지나 얼마로 변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 유류분은 여기서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왔어? 50억 나왔잖아. 2분의 1 해서. 50억의 가치가 돈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반영하고 이런 거 아니야. 엉뚱한 얘기지. 이해됐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상관없어. 그냥 유류분이 변한다고? 아니 이 재산이 변하는 건데 하고 띵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5번을 답했을 때 뭐 한 거야? 아 전후의 변동 그렇지 시가는 변동하잖아. 자기가 선택지를 읽고 선택지를 어떻게 한 거야? 편집한 거야. 주체를 단걸 집어넣은 거지. 그리고 맞다 하고 딱 찍고 왜 틀렸지? 이렇게 하는 거지. 뭔 말이야 그래서 이해됐어? 근데 약간 정답이 된 녀석의 포인트는 이 부분이었어. 이걸 이거로 바꾸고 이걸 또 기대이익으로 바꾸고 왔다 갔다 했던 거 이거 합으로 바꾸고 이 세 가지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였다라는 것의 포인트였어요. 이해됐죠? 자 그렇게 푸시면 끝.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전부 다 내용일치였어요. 근데 내용일치 문제를 푸는데 솔직히 좀 어땠어? 딱딱 깔끔하게 떨어지지가 않지. 무슨 말이겠어? 어떤 선택지는 그러니까 예전에 풀던 문제에 비하여, 오케이, 혹은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풀던 문제에 비하여, 그런 문제는 선택지가 5개 있는데 3개는 그냥 땅 떨어지고, 둘 중에 고민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얘의 지금 경향은 어떠냐면, 하나가 땅 떨어지고, 4개를 고민하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그럼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하게 내가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모르겠으나, 미루어 짐작컨대, 뭐 지적거리는 거지. 줄 거 아니야? 출제하러 들어갔는데 이게 EBS 수능 특강이에요? 수능 완성이에요? 그럼 맨날 며칠 읽어. 그래서 유리분 보면서 엊그제나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재산 받았는데 이거 애들도 알아야 돼. 야, 수준이 높네. 요즘 애들은 고등학교에서 이런 걸 공부하는구만. 이 상태로 출제한다고.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이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뭔 말이겠어? 아이들은 이 순간에 지금 버벅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연계 지문 중에 중요한 것들은 아예 탐구 과목처럼 공부가 되어 있는 게 낫다. 근데 그 지문이 굉장히 많으면 나도 버겁고 여러분들도 버겁지만 수특하고 수완의 독서 지문 중에 그 정도로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문들의 개수는 20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안팎이야. 지난번에 내가 몇 개 했는지 생각해봐. 그렇지? 수완은 지문수가 더 줄어든단 말이야. 무슨 말이죠? 수특에 비해서. 오케이. 그러면 많은 지문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 자, 이제 제일 많은 아이들이 틀렸던 무려 EBS 기준
72.5%의 아이들이 틀려버리시오. 자, 그 중에 틀린 아이들 중에 몇몇 아이들은 야 이거 머리 아프다 이거 찍어 팍 하는 애들도 있겠지. 그치? 아예 작정하고 3점짜리는 제끼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치? 오, 이 순간에 그거 좋은 방법이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제낀 애들은 다른 거에서 많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우린 다른 거 다 맞고 3점 도가 되는 도도로도도도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 있어? 응? 3점짜리 는는는는는 제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라고. 내 말 가서 그럼 망하는 거야. 알겠지? 응, 정신 차려야 돼. 응, 우린 할 수 있어. 우린 할 거다. 우리는 1등급 맞을 거다. 알겠어? 알겠지? 알겠지? 자, 갑의 재산으로는 내 사실은 꿈이 있어. 내가 가르치는 애들의 성적을 유튜브에 공개하는 거. 내가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향상하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아이가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무슨 알겠지? 응? 대전에 누구? 4월에 몇 등급 딱 올리는 거지. 대구에 누구 막 올리는 거야. 그럼 애가 옴짝달싹 할 수 없지. 무슨 말이겠어? 정말 가혹하지. 비인간적이지. 근데 그런 욕심을 갖곤 해 가끔씩. 그렇게 하면 진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아이디어냐면 그런 거야. 예능 프로 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 어떤 기능을 계속 익혀나가는. 그래서 향상되는 걸 보여주는. 그런 건 예능 중에도 굉장히 난 좋다고 보거든. 뭔가 노력하는 걸 보여주는 거를 좀 많았으면 좋겠는 거야. 드라마 보면 항상 뭐야? 주인공은 나면서부터 부자잖아. 잘생겼고. 운동을 한 번도 안 보여줬는데 싸움은 잘해. 몇 명 있어도 휙휙 날아다녀. 무슨 말이겠어? 그리고 지위가 벌써 이사님이야. 젊은데. 그리고 주변에 항상 왜 이렇게 미인이 많아?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본, 과정 없이 멋진 것을 우리는 항상 보게 된다는 거지. 근데 얼마만큼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얘네들이 멋져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예능 프로 중에 그런 것들도 가끔 있잖아. 뭐 해가지고 막 향상되는 걸 보여주는. 그래서 공부도 내 전공이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불가능하겠지 뭐. 누가 그거에 협조하겠어. 그렇잖아. 자, 그 다음에 A 물건과 B 물건이 있었으면 그 외의 재산은 채무가 없었다.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었다. 6개월에 사망했다. 상속인으로 갑은 자녀인 병만 있었다.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의 소유하게 되었을 때 300, 갑이 사망했을 때 700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병은 갑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했고, B 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받았을 때부터 병이 을에게 유류분권을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100으로 동일했다. 이거 그냥 빠르게 정리하는 거야. 지금 갑이 A와 B를 가지고 있었고 을에게 뭘 넘겨줬다? 얘를 넘겨준 거지. 여기 넘어갔어. 무상처분했어. 그렇다면 피상속인 무상처분자. 그렇지? 피상속인이면 무상처분자가 되시지. 그렇지? 사망자가 되시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을은 뭐가 되는 거야? 무상취득자가 되는 것이지. 이해됐지? 그리고 요걸 무상취득하셨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떻게 됐다고? 처음에 300일 때 받았는데 뚜루두루두 시간이 지나고 700으로 같이 상승. 됐죠?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야? 병이 있어. 아들이 병이 있어. 그래서 따다따따따 B를 받은 거지. 됐죠? B를 받았습니다. B는 얼마라고? 100이었고 사망, 즉 상속 개시일에 100이었고 유류분 청구할 그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10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그 계산 끝났어요. 이거 주어진 대로 바로바로 계산이 되죠. 그렇지? 이거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뭘 더해야 돼? 얘를 더해야 되지. 얘를. 그렇지? 그러면 700 얘가 받은 100 더하기 700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얼마가 나와요? 400. 인마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유류분.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걸 무상 처분하지 않았을 것을 가정해놓고 계속 아버지가 A, B를 가지고 있다가 내게 물려주었을 때 기대 수익, 기대 이익. 그건 당연히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도 700이 될 거고 합의 800을 내가 기대하는 이익이 되는 거지. 기대치야, 기대치. 그 기대치의 반만큼은 법적으로 보장해줄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근데 뚜껑 열어보니 나는 뭘 받았다는 거야? 100을 받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400, 법으로 보장된 400 유류분에서 내가 실제 받은 100을 빼면 300이 뭐가 되는 것이오? 바로 부족액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부족액을 따란따란딴 을한테 여기다가 청구를 해야 되는 거지. 청구해서 너의 700 중 얼마를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300은 내게 주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다 됐죠? 다 됐죠? 자, 그러면 1번.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그렇다면 이걸로 그냥 시가, 이걸로 해야 된다는 거야. 사망 시, 즉 상속 개시 시의 시가로 그냥 결정. 자, 유류분 부족액은 300 나왔네. 됐죠?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했을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7분의 3이다. 가만히 보자. 맞지? 300을 줘야 되잖아. 700분의. 그러니까 7분의 3이 지분이 되는 거지. 됐죠? 7분의 3. 얘가 기억은 9분의 1로 놓을까? 여기는 7분의 4를 갖게 되는 것이고 지분을. 됐죠? 을은. 그 다음에 병은 700분의 300 이걸 갖게 되는 거지. 맞네. 7분의 3. 그 다음에 A 물건의 시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을의 노력이라면 뭘 해야 돼? 이걸로 해야 되지. 이걸로 계산해야 되지. 그럼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죠? 어떻게 됩니까? 100에 300 더하기 100 더하기 300 하여 곱하기 2분의 1 하여 뭐가 되는 거야? 200 이렇게 된 거지. 됐죠? 200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내가 실제 받은 건 100이니까 200 빼기 100 하면 빼. 그래서 이것은 부족액. 청구할 부족액이 되는 거고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유류분이 되는 거죠. 끝났지요? 자, 그리하여 부족액은 100이다. 맞네. 부족액 100. 끝났죠? 자,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에 상승한 경우 반환 대상의 A 물건의 지분은 이걸로 계산하라는 얘기지. 부족액이 100이니까 얘는 뭐가 돼버려? 얘는 700, 현재 시가는 7이니까 100만큼 달라고 해야 돼. 아까 얼마 달라고 했어? 300 달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7분의 1만큼의 지분을 갖게 되고 자, 을은 뭐야? 7분의 6만큼의 지분을 갖게 되네.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 3분의 1이라고 그랬네? 땡!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을 상승한 경우와 을의 노력과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 모두 요 케이스와 요 케이스와 요 가의 케이스와 나의 케이스가 있을 때, 그죠? 두 개의 케이스 모두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하다. 갑이 계속해서 상속 개시 당시에 소유했던 재산은 B예요. 이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동일하죠. 그리고 그 액수는 계속 10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케이스든 이 100이라는 액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됐죠? 맞죠? 그러니까 사실 봐봐. 아까 내가 다른 선택지들 앞에 문제들의 선택지를 설명할 때는 이게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막 뭔가 되게 열심히 막 설명하잖아. 그치? 근데 얘는 어때? 그냥 사한수야, 사한수. 덧셈 뺄셈이에요. 이래서 앞에 것만 잘 잡으면 그냥 풀 수 있는 형태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유류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이제는 싹 잊어도 돼. 그래서 어차피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유산을 받는 날은 앞으로도 먼 미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그거 우리 신경 쓸 거 아니고 유류분은 날아가고 우린 뭘 하는 거야? 이런 지문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풀어야 될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조건과 경우라 그랬잖아. 면면면 도도도 만만만만
경우. 얘네들 잘 정리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3점짜리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본문에 있는 공식 1, 2, 그렇지? 공식 1, 공식 2 이것만 딱 알면 그냥 계산이 되잖아. 이해됐지? 자, 그런 연습을 꼭 해봐야 되는 지문이었다.